공부를 좀 했지? 자, 칠판에 내가 4가지 써놓은 읽기 방법을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읽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사실적 읽기, 두 번째가 추론적 읽기. 거기 안 써있어. 자, 그러니까 요 4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독해를 요구한단 말이야.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우리 수능 하잖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뭐냐? 대학교에서 학문을 이수할 능력이 되는지를 시험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이 비문학이랑 내가 대학 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내 삶에 뭐가 필요했어?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뭐 물리학과를 갈 수도 있고, 공학과를 갈 수도 있고, 국문과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바로 이 읽기라는 면에서 학문을 얼마나 내가 잘 따라갈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 자, 우리 국어 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독해를 수업을 하는데,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그동안 수업을 좀 해왔어, 몇 주 동안. 사실적 읽기는 내용 파악하는 거, 중심 내용이 뭔지,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고, 그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해왔다 이거지. 그래서 인과관계인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병렬 관계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추론적 읽기라고 하면 글쓴이는 모든 걸 글에 다 담지 않기도 해. 왜냐?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하고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요 정도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 글의 효율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부러 정보를 생략하기도 하거든. 자,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추론적 문제인데, 이 추론적 읽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숨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보통 방법은 2가지로 가는데, 내가 글 안에 이처럼 혹은 또는 그리고 이러한 표지들을 활용해서 앞뒤 맥락으로 그 개념을 뽑아내던지, 아니면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던지. 근데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배경 지식으로만 독해를 풀 수는 없어. 그렇지만 배경 지식이 많은 건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면 있잖아. 계속 수행평가하고 시험 보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배경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어. 보통 우리가 배경 지식 하면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거나 그걸 기반으로 독해를 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접근을 아예 못할 만한 그렇게 생략되어 있고 너무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배경 지식이 많으면 문제풀이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너는 뭐냐? 이 배경 지식을 어디서 쌓을 거냐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중학교 때 지금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기회가.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다양한 지식을 읽어놔. 과학 같은 것도 읽고 사회도 읽고 경제도 읽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론을 알면 할수록 이거는 뭐 되니까. 자, 비판적 읽기는 뭐냐? 이렇게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다 됐어. 이거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거야. 그런 글 가지고 내가 평가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제 비판적 읽기는 아무 기준으로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의 기준이 있거든? 이것이 믿을만한지 혹은 적절한지, 타당한지, 주장과 근거가, 혹은 나의 이 표현 방식이 적절한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적절.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면 되고, 창의적 읽기는 비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내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내세우는 것이 비판적 읽기가 됩니다. 알겠냐?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오늘은 과학이랑 기술 질문
지문을 볼 건데, 자, 보면은 이 과학기술과 과학지문은 읽는 법이 조금 달라요. 과학지문은 확실히 배경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해. 기본적인 화학, 물리, 힘. 과학 좋아하니? 과학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 과학 좀 하면 국어 도움이 돼. 그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자. 오늘은 그래서 보편적인 과학 지문이랑 우리 생명과학 지문은 일반 과학하고는 살짝 달라. 그래서 오늘은 과학 지문,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 지문하고 기술 지문 몇 개 보고 오늘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한다? 화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글의 독해 진행 방향,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써내려갈 건지에 대한 키워드들이 첫 번째 문단에 많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힌트들을 많이 뽑아내면 도움이 될 거야. 자, 우주 탐사선이 지구에서 태양의 끝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 어떤 단어가 힌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래? 나는 여기 속도인 것 같아. 우주 탐사선이 주어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속도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나 전환 탐사선의 추진력만으로는 이런 속도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면 탐사선의 추진력이 아닌 다른 력,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이 뭘까? 자, 왜냐면 왜 도달하기 어렵냐면 추진력을 마음껏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추진체가 달린 탐사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추진체의 크기가 너무 클 수가 없대. 그래서 인과관계. 그래서 대신에 그럼 우리가 힘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탐사선을 다른 행성에 접근시키는 스윙바이라는 걸 통해서 속도를 얻는데요. 그래서 여기 봐봐. 추진력만으로는 이라고 했으니까는 탐사선의 추진력 플러스 스윙바이를 하면은 충분한 속도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스윙바이란 하고 나왔어. 이제 개념 정의. 말 그대로 뭐냐? 탐사선이 행성에 잠깐 다가갔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속도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속도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탐사선이 행성에 다가갔다가 멀어지는 것. 스윙바이만으로 어떻게 속도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이게 주제다. 스윙바이를 통해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원리. 자,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얻는다. 원리. 자, 그런데 여기 지문을 보시면 다음 문장 볼게요. 이 과학 지문에서 어떠한 해당하는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이걸 이해하려면 그 전에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글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표시를 해주자. 스윙바이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걸 알아야 된대. 먼저 첫 번째, 행성이 정지한 채로 있지 않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점을 떠올려야 된대. 그리고 자, 우리 지금 그리고라는 아까 우리 연결해주는 표지지. 자, 뒤에서 바람이 불면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듯이. 두 번째, 외부의 영향으로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떠올려야 된대.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원리를 소개할 거야. 자, 탐사선을 행성에 접근시켜 행성의 공전을 요구하는 스윙바이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얘들아, 이거 그림이 딱 나왔는데 그림에 지금 뭐가 눈에 띄냐면 나는 화살표가 눈에 띄어. 그렇지 않니? 그러면
이 화살표가 존재한다는 거는 순서나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은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 순서나 과정이 소개되어 있을 때는 우리 같이 그 지점을 찾아가주면 도움이 되겠다. 자, 이 스윙바이를 그림을 그려놨대요. 자, 먼저 탐사선이 공전하는 행성에 접근하여 중력의 영향원인 중력장에 진입할 때, 그때가 어디야? 여기지. 중력에 진입할 때 1 이렇게 같이. 자, 그때는 어떠냐? 행성의 공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은 요거고요. 자, 탐사선의 진입 방향은 요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달라. 탐사선의 속도 중간은 크지 않다. 아직 안 커. 그런데 탐사선이 곡선 궤도를 그리며 방향을 바꾸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워지면,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디가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시기를 말하겠지. 그럼 우리 이쯤에다가 나는 2라고 써줄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속도는 크게 증가된다는데. 왜요? 여기 뒤에서 바람이 불면 속도가 빨라지듯이 이 행성의 공전 방향이라는 힘이 탐사선을 밀어준다는 거지. 됐지? 자, 왜냐하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왜냐하면 탐사선이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울수록 스윙바이를 통한 속도 증가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전 방향에 가까워 속도 증가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윙바이를 통해, 스윙은 이제 가까워지는 걸 통해서 속도를 얻는 것. 자, 다음 볼게요. 탐사선의 속도 증가에 행성의 중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지금 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 소개하고 있죠. 여기 잠깐 볼게. 아까 1번, 2번 나눴을 때 1번도 중력장에 진입할 때는 이 방향이 달라서 효과가 없다고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방향이 같으면 속도 증가가 커. 근데 두 번째는 중력의 영향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자, 탐사선이 행성에 다가가다 보면, 탐사선이 행성에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행성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으로 탐사선의 속도가 실제로 증가도 한대. 이로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중력 속도가 휙 빨라진대. 그러나 스윙바이를 마친 후 탐사선의 속도 크기의 변화에 행성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요? 왜요? 얘가 여기 들어오면서 얻은 힘이 이렇게 나갈 때는 얘가 이렇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중력이. 그래서 그때 뺏긴대. 자, 우리 글 읽어볼게. 자, 왜냐하면 탐사선이 행성 중력의 영향권에 벗어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얻은 만큼의 속도를 다시 잃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자, 이것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롤러코스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속도가 증가하지만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나 다시 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감소한다라는 원리로 중력의 영향은 결과적으로는 제로다라는 걸 설명했네요. 다음 볼게요. 자, 스윙바이는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쳐오는 거야.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이 같다를 공식으로 정리하자면 탐사선의 운동량
행성이 뺏긴 운동량의 절대값이 같단다. 이 말은 탐사선의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행성의 속도는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 운동량이랑 속도가 뭔 상관인데. 여기 볼게요. 서로 주고받은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곱한 것. 이렇게 합한 것, 곱한 것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오면 여기 위에다가 바로 공식을 정리해주자. 운동량, 주고받은 운동량 은는이가의 등을 붙이고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곱한 값과 같다. 그러므로 탐사선의 운동량은 뭐야? 탐사선의 운동량은 탐사선의 질량 곱하기 탐사선이 얻은 속도. 행성의 운동량은 행성의 질량 곱하기 행성이 뺏긴 속도가 같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공식을 꺼내셔도 괜찮고 그냥 이 안에서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표시하고 넘어가도 돼. 그러므로 여기 보고 행성에 비해 질량이 작은 탐사선은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만 이 값이 같다고 했을 때 탐사선의 질량은 작단 말이야. 행성의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러므로 곱한 값이 같으므로 여기 속도랑 여기 속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이 속도가 크고 여기 속도는 조금 해야 되겠지. 그래야 곱한 값이 같겠죠. 자, 질량이 매우 큰 행성은 속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로 지구와의 스윙바이를 통해 초속 6.8km의 속도를 얻은 갈릴레이 호라는 탐사선이 있었대. 아니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있잖아.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를 늦췄대 얘가. 스윙바이 트레이닝 하면서 1학년 동안 1.2cm쯤 늦어지게 되었다라는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읽으면 해요? 스윙바이라는 거 나 지금 처음 봤지? 아니 원래 아직 상식이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맥락으로 여러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아직 물리에서 안 배웠을 거야. 그래도 여기 안에서 주는 정보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이거지. 자, 하면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뒤에 141번부터 14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찾는 것보다 답할 수 있는 것 4개를 빨리 찾는 게 맞지 않겠니? 자, 탐사선이 스윙 바이를 하는 까닭은 첫 번째 문단에 나와요. 왜? 추진체만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스윙 바이 동안에 행성의 중력이 변한 이유는 중력은 변하지 않지. 행성의 속도가 변하는 거지. 그치? 자, 스윙 바이 할 때 행성의 공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방향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스윙 바이를 통해 속도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은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왜요? 아무도 안 와? 못 온대. 자, 스윙 바이 후 행성의 공전 속도 변화가 매우 작은 이유는 질량 차이 때문이다. 해서 답이 2번이 되겠다. 이거 우리 속도랑 중력이랑 이런 단어들을 내가 익숙하지 않을 때 익숙해도 실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한 연습을 해야 돼.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훈련할 수 있다니. 자, 다음 그래프 문제 나왔는데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자. 자, 시간이 흘러가고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내가 1번, 2번은 그림에다가 그려줬었죠. 중력장에 들어갈 때, 그리고 속도를 팍 얻을 때. 자, 여기 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 속도가 여기서부터 늘기 시작하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갔지. 어디가 중력장에 진입한 순간일까? 5와 5 사이야. A, B, C, D 중에 속도를 얻긴 얻는데 방향이 달라서 많이 얻지 못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중력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속도가 여기서 기울기가 확 올라갔네. 여기는 어디다? 이제 공전 방향과 속도가 같아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 속도가 뺏겼어. 이 뺏긴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탐사선이 여기 이렇게 쭉 돌면서 빠져나갈 때 중력의 영향으로 힘이 뺏긴다 그랬지. 그 부분이 여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은 이 중력의 영향권을 벗어나라고 하는 시점. 그래서 여기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기가 벗어나면서 이 중력장을 벗어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지금 다른 문제로 냈어. 그럼 이 탐사선은 스윙바이를 통해 얻은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인지,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이 2라면 1일까 2일까? 결과적으로 얻은 힘은 여기서부터 나중에 완전 벗어난 이 부분이 이만큼 얻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좋아.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B에서의 속도 크기 변화는 C에서의 속도 크기 변화 맞다? B에서의 속도 크기 변화는 이만큼이잖아. 여기에서 이만큼. 근데 C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자, 143번 볼게요. 우리 여기 이 속도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궁수가 탄 말을 출발시켰다. 말은 시속 30km로 달려요. 이 말이 이렇게 있어. 말은 시속 30km/로 가. 궁수는 그냥 얹혀 있는 거야. 궁수가 말이 가는 진행 방향으로 시속 150km의 화살을 쐈어. 궁수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150으로 보이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180으로 보인대.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힘의 도움을 얻은 거는 팔일까 아니면 말일까? 여기서 탐사선에 대응하는 건 누굴까?
가고 있는 거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의 말은 행성에 대응이 되고, 이 궁수는 탐사선, 궁수가 쏜 이 화살이 탐사선에 대응을 하는 거겠지. 왜요? 얘는 150인데 30을 넣어서 180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전하는 행성과 대응이 되는 거는 또 방금 말했네. 달리는 말. 달리는 말. 화살이 아니라. 여기서 화살은 자기는 150짜리인데 30을 얻어서 180이 됐잖아. 말은 원래 가는 애잖아.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는 이 행성이 뺏기는 속도가 적다라고 해서 이 속도차를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근데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이야? 여기 30이랑 180으로 낚이지 말라. 힘이 크고 작은 걸로 여기서 가시면 안 되고, 누가 힘을 도와주고 있는지를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자, 다음 기억 보자. 기억을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 여기 손가락으로 대답해볼까? 테라는 몇 번? 자네는? 진서는? 안 들었어? 자, 여기서 맞는 말 하나. 맞는 말 하나. 운동량은 운동량이다. 그러니까 운동량은 운동량이다 하시면 되죠. 탐사선의 운동량은 행성이 이룬 운동량을 맞다. 운동량은 운동량이다. 근데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탐사선이 얻은 속도가 행성이 이룬 공전 속도보다 작다. 아니야, 얘가 속도가 크다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본문 내용이랑 맞지 않지. 공전 속도 같을 수가 없어. 자, 탐사선이 얻은 운동량이 크다, 작다, 이거는 틀린 말. 운동량은 같아야 돼.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염증 반응할 건데, 그 염증 반응 조금 길거든? 얘 지금 공부할 수 있겠니?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니? 어떻게 생각해? 약간 지금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해? 아니면 잠깐 노는 쉬는 시간 난 3분으로? 왜? 그거를 왜 써줘? 야, 공부한 내가 오늘 2분밖에 없어서 이게 자유를 주는데. 바로 볼까요? 5분만 쉬었다 하자. 5분만 쉬고, 내가 너희들에게 쉬는 시간을 줄 이유가 있지. 잘 들어. 생명과학 지문이고요. 누가 과학실 탐피지 않았냐? 순서 자, 생명과학 지문은 우리 조금 징그럽긴 한데, 우리 몸엔 장기가 있잖니? 장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좀 변화가 일어나. 자, 얘를 뭐가 통과하느냐. 통과하면서 변화가 되지. 예를 들면 혈액도 마찬가지야. 혈관에 혈액이 지나가. 그러면서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위치와 이동하고 변화되는 것을 각각 생각해주면 좋아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면, 자, 보여드릴게. 자, 살짝 그림 같은 거 그려도 좋고, 여기 문제를 보면, 이 151번을 보면은 그림 문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 그림 지문 같은 경우는 본문의 한 문단 혹은 두 문단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풀 수 있거든? 자, 봅시다, 이제. 여기 처음 보는 단어들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 보는 단어들. 하지만 우리는 잘 추론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문단 중요하다 그랬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춘 후에도 다친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과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고름이 생기기도
염증 반응은 왜 일어나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이게 주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이게 화제야. 화제 뭐야? 뭐라고? 우리 두 가지 끌어낼 수 있어? 왜 일어나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두 가지를 앞으로 다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오겠죠. 어떻게 진행입니까? 자, 이거를 딱 기억해두고 우리 공부 가자.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병원체를, 자, 얘네들이 병원체라고 하는데 제거하여 병원체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첫째, 병원체를 제거한대요. 자,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제거해요. 손상된 세포는 내 몸에 원래 있는 거지. 얘들은 침입한 거고. 그래서 우리 문장 이런 걸 보실 때는 그냥 제거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자. 외부에서 들어온 애를 제거했어. 원래 있는 내 몸에 있는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거. 제거. 그래서 수리를 시작하기 위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 안에 염증 반응이 있는 거. 자, 면역 반응에는 병원체에 대항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백혈구라고 하는데, 이 백혈구가 주로 관여하게 된대요. 염증 반응도 마찬가지하다. 그러나 체내로 들어오는 특정 병원체를 표적으로 하는 다른 면역 반응과 달리 염증 반응은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항상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화의 주제는 뭐예요? 이유. 설명했지? 아까 왜 한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문단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와 특징. 이유는 뭐다? 제거. 좋아요. 다음 문장. 자, 이건 두 번째 주제. 어떻게 일어날까가 이제 여러분 소개가 되겠지. 예를 들어, 자, 뾰족한 핀으로 찢긴 피부에 병원체가 침입을 해서, 이 침입한 게 먼저야. 감염을 일으킨 상태가 되면, 자, 병원체들은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 상주하고 있잖아. 아까 내가 좀 징그러워, 장기라는 거. 그래서 위치가 중요해. 위치. 어디에서. 자, 다시 상주하고 있는 세포 성취 능력을 가진 대식세포가 있는데, 대식세포는 어디에 있다? 여러 조직 안에 있다. 어디든. 자, 먼저 첫 번째. 병원체들은 대식세포에 의해 포식되고 파괴된다. 자, 제일 먼저 대식세포 출동. 자, 대식세포 표면에는 병원체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대. 여기 겉에 수용체가 있대. 이것이 병원체, 여기 병원체가 있어. 병원체 표면에, 여기 표면에 상적인 분자들이 있는데, 이 분자들을 인식한대요. 누가? 이 수용체가 얘를 인식한대. 표면에 있는 걸. 자, 그래서 병원체와 결합을 한대요. 자, 그러면 다시 병원체와 결합하는 거의 주어가 누구야? 누가 병원체와 결합한다? 수용체가 인식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식세포가 활성화가 되고요. 대식세포가 활성화가 된다. 병원체를 삼키게 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대식세포의 활성화. 대식세포는 몸에 여러 조직이 항상 있어. 자, 이러한 반응과 더불어는 동시에지. 둘째. 자, 피부나 내장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일부에 분포하는 두 번째 기만세포가 나왔어. 기만세포는 어디에 있다? 피부나 내장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일부에 있대요. 이거 위치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막 밑추치고 외우고 할 필요는 없는데, 위치가 나왔네 정도만 생각을 해줘.
나중에 문제 풀 때 선지에서 막 설명이 길게 나오면 아까 여기 위치 설명 나왔는 데를 찾아가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장기나 세포를 기준으로 뭐가 오고 가고 변화되는지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거든. 자, 다시 두 번째. 일단 비만세포가 축적을 하는데, 자, 대실세포는 직접 포식한다 그랬지? 비만세포는 화학 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비만세포가 먹는 게 아니야. 얘를 통해서 히스타민이 분비. 자, 분비된 히스타민은 무슨 기능을 하니? 화학적 경고 신호가 된대. 그래서 더 많은 백혈구가 감염 부위로 올 수 있도록 혈관을 확장시킨다. 자, 히스타민은 혈관 확장. 자, 이렇게 또 혈관이 확장되면 그 다음 순서.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 벽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들의 사이가 벌어진대. 그러면 혈장 단백질, 백혈구 등의 혈액 성분들이 혈관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상처를 입을 때 외부에서 핀이 찢기면은 혈관을 찢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살을 찢을 수 있잖아. 자, 피부에 찢어졌어. 근데 혈관은 이쪽에 있어. 그러면은 히스타민이 이 혈관을 벌리면 내피세포가 벌어지고 여기 안에 있는 혈장 단백질, 백혈구 등등이 일로 스며들게 되는 거지. 상처 부위. 라는 이야기. 자, 계속 갈게. 이때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가, 자, 단핵구의 정체가 뭐라고? 이 단핵구 백혈구라고. 자, 혈관벽을 통과하는. 혈관벽을 누구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거야? 혈관벽을 누가 열어놨지 지금? 히스타민이. 히스타민이 이 혈관 내피세포를 걸어줘서 혈관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준 거야. 그러면 단핵구가 혈관벽을 통과했어. 병원체가 있는 감염 부위로 들어오게 된다. 자, 혈관 속에 있을 때는 위치 약간 중요하다고 했지. 그리고 얘가 정체가 단핵구인지 단백질인지 이런 것도 중요해. 자, 혈관 속에 있을 때 섭취세포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혈관 벽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 대식세포로 분화한대요, 단핵구가. 자, 혈관이 확장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동하고, 그럼 이제 단핵구가 짜잔 등장해요. 단핵구의 정체는 백혈구야. 근데 단핵구가 이동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대식세포가 된다. 자, 그래서 병원체를 포식하게 된다. 이러한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한대요. 이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이라는 얘들의 정체는 뭐다? 단백질이다. 를 분비해 병원체를 제거할 다른 방어 체계를 유도한다. 그럼 이제 사이토카인은 뭐 한다고요? 사이토카인은 혈관에 내피세포에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대. 혈관 확장. 와우. 그리고 그리고 자,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서 뭐하냐? 이 사이토카인이 또 다른 백혈구의 일종인 호종구가 혈관벽에 달라붙을 수 있게 유도. 자, 그리고 나서 케모카인이라는 일은 뭐다? 이 호종구가 혈관벽 내피세포 사이로 빠져나와 감염 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대요. 순서. 히스타민 혈관 확장해? 그러면 혈관 안에 있던 단핵구가 빠져나와서 대식세포가 돼? 와우.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직접 세포를, 그런 손상된 애들을 먹기도 하지만 얘가 사이토카인이랑 케모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또 만들어내요.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호중구를 유도하면 케모카인이 이 호중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 자, 감염부 일던 호중구는 배식세포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체를 삼킨다. 네? 자, 우리 아까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있었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거였지. 자, 여기까지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은 한편 세포들이 병원체를 포식하고 파괴하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병원체와 함께 죽는 경우도 있다. 아까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도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세포 이야기. 이렇게 죽어가는 세포나 병원체 등은 고름의 주성분이 된다. 자, 고름은 대식세포에 의해 점차적으로 제거되기도 하고 압력에 의해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한다. 자, 또한 히스타민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상처 부위가 혈장, 우리 혈장은 혈액 안에 있는 액체들 있죠? 자, 채워지기 때문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상처 부위가 부어올라 신경을 물리적으로 누르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가 우리 첫 번째 문단에 왜 다치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나왔지? 거기까지 설명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갈 때 이거를 다 표시하고 다 정리하면 정신이 없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화살표들 잘 체크를 하시고 여기 이거 위치가 좀 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 아, 얘가 단백질인지 백혈구인지 그런 게 계속 언급이 되네 정도를 인식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 풀 때 빨리 와서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펴놓고 생각나길 기다리지 마시고 와서 펴보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거야. 자, 다음 장 넘겨볼까? 그러면 147번 보면은 이거를 먼저 147번에 있는 빈칸을 채운 다음에 150번부터 뒤에 있는 문제까지 153번까지 이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 해봅시다. 모자를 쓰고 처음에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풀어놔 이렇게 봐야 돼. 자, 147번 오른쪽 화살표는 대식세포. 자, 병원체 밑에 있는 거는 비만세포가 뭘 분비하지? 히스타민. 혈관 확장한 뒤로는 단핵구가 이동한다고 했어.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분화하고 직접 분화해서 병원체를 포식하기도 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뭘 분비한다? 단백질을 분비한다. 그 다음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호중구를 끌어들여요. 호중구는 백혈구라 그랬지? 마지막 답도 백혈구가 아니라 호중구 하시면 되겠어요. 됐나? 좋아요. 150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1. 대식세포 표면의 수용체는 뭐 한다 그랬지? 병원체를 감지한다 그랬지? 좋아. 상처부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제일 마지막 문단 나와 있어. 그 혈장이 어쩌고저쩌고. 자,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백혈구는 여기 단핵구 나와 있죠. 이름 호중구랑. 자, 병원체는 우리 몸에서 퍼져나가기 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잡아먹히지. 그래서 4번. 자, 151번 문제 볼게요. 감염 부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 그림은 좀 친절한 편이야. 왜냐면 여기 이름이 다 나와 있잖니. 어떨 때는 이름을 다 말해주지 않는 그림들도 있어. 그러면 이름을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찾으셔야 돼. 자, 우리 여기 혈관 안에 있는 단핵구가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그래서 얘가 단핵구야. 단핵구 원래 혈관 안에 있잖아.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자, 3번 볼게요. C가 호중구가 케모카인을 분비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케모카인을 분비하는 거는
단핵구가 배시세포가 되고 나서요. 단핵구이. 그래서 C가 아니고 답이 그래서 3번. 아우 좋아요. 자,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잖아. 요즘에 이런 식의 병원체나 바이러스 문제가 꽤 자주 나와. DNA, RNA, 염색체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히스타민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 너네 혹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선생님은 알레르기가 나는 좀 있어갖고 항히스타민제를 한 번씩 먹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좀 익숙한 테마야. 나 개인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의 일부이지만 과도하거나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 질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확장된 혈관을 약물을 통해 수축시켜 과도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혈관 확장에 관여하는 것만 찾아봐. 여기서 혈관 확장 관여하는 건 누구지? 히스타민. 또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도 혈관을 확장해서 그 호중구가 혈관벽에 달라붙게 하지. 그리고 나서 케모카인이 그 호중구를 뽑아 나오시게 유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약을 쓰면 누가 작동을 좀 덜하겠어?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 좋겠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자,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혈관이 확장된 상태겠지. 그러면 혈액 속의 호중구가 혈관벽에 달라붙겠지. 오케이? 지금 확장된 상태니까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혈액 속의 단핵구가 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혈관이 확장된 상태일 테니까. 3번,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혈관이 수축이 됐기 때문에 백혈구가 이동하는 게 어렵겠죠.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이전보다 혈관의 내부세포들이 수축하면은 좁아지게 되겠지. 자, 약물을 사용하는 수축이 됐으므로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의 작용이 전보다 원활하지 않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저 두 아이들이 혈관 확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153번에 상처 부위가 뭘로 채워진다? 아까 혈장이라고 본문에 있었지?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됐어? 질문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기술 질문을 하나 볼 거야. 기술 질문을 보겠어요. 자, 95쪽. 제습기 보자. 오늘 우주선 하나 봤지? 생명과학 봤지? 그래서 우주선 같은 과학 원리 안에는 기본적인 물리 공식들이 아까 나왔잖아. 운동량은 운동량. 기술은 말 그대로 있잖아. 기술을 소개하는 거야. 뭐라고요? 기술이 진짜 여기에서 반도체 기술 혹은 컴퓨터 작동 원리,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과정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나는 기술 지문과 생명과학이 약간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왜냐면 생명과학도 계속 연결 위치에서 누가 통과하고 이런 순서를 봐야 되잖아. 기술도 마찬가지거든. 기술도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른다, 전기가 통한다, 모터를 돌린다 이런 인과관계의 순서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파트는 요즘 뭐 하이브리드 원리, 전기차의 원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의 배경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 기술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게 될 거다. 봅시다. 자, 습도에는 왜 하필 오늘 습도일까?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가 있는데, 자, 불쾌지수를 따질 때의 습도는 상대 습도래. 절대 습도는 말 그대로 일정한 부피의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 좋아. 그럼 상대 습도는요, 상대적인 습도래. 즉, 현재 온도의, 온도 개념 처음 나왔지?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100분위로 나타낸 것. 여러분, 이거 6학년 때 아마 비례식 배울 텐데, 6학년 때 배우지 않니? 분모와 분자 중에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야? 이런 표현이 있을 때.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을 분수로 나타내면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니? 나도 6학년 때 맨날 헷갈렸다고. 자, 이것에 대한 이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지, 주인공. 그래서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양분의 대기 중에 진수증기 곱하기 100이 바로 상대습도 공식이 되겠죠. 자, 일기예보에서 말한 습도는 바로 상대습도다.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는 상대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여기 건강하게 보게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거나 대기 중 수증기량이 적어질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당연한 거지. 왜요? 포화 수증기 많아지는 거는 분모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이게 상대 습도라면, 야,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거고, 대기 중 수증기량은 분자인데 분자가 작아지면 또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거잖니.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자,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높아진대요. 네, 난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높아진대요. 그래서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을 늘릴 수 있단다. 아까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그랬지. 그런데 상대 습도를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아, 공기를 가열하는 거구나. 네요. 자, 이에 따라 상대 습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하나 정리해줘.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은 늘릴 수 있고, 그러므로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된다? 줄일 수 있다라는 공식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이런 거를 저는 과학 잘해서 이런 거는 보면 알아요 하시면은 정리 안 해도 되는데, 한 1년 정도는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우리 또한 공기 중의 수증기를 직접 제거해도 된다. 공기 중의 수증기 분자를 직접 줄여도 상대 습도를 낮출 수 있다. 당연하지? 좋아요. 자, 제습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 습도를 조절하여 공기를 쾌적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 분모를 줄이거나 분자를 줄이거나, 아니지,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한대. 자,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은 크게 냉각식, 건조식이 있다. 건조식을 먼저 설명하네. 그럼 냉각식을 버릴 수도 있고, 보통 있잖아. A와 B가 있는데 B를 소개한다는 거는 A를 많이 소개하려고 B를 조금만 소개하는 거. 아니면 A가 안 중요하기 때문에 B만 소개하고 끝날 수가 있어. 다시 뭔 말이냐면 A와 B가 있다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A를 먼저 소개한다고. A 소개하고 B를 소개하는데 여기는 지금 뒤에 있는 걸 먼저 소개했지.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고, 뒤를 간단하게 하고 A를 엄청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하고.
건조식 제습기는 화학물질인 흡습제를 이용하는 방식.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습 제품과 같이 공기 중의 습기를 직접 흡수하거나 흡착, 빨아들여서 붙인다. 착. 자, 흡습제가 습기를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면 흡습제를 다시 가열해서 이때 분리되는 습기를 제습기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 흡습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자, 이 방식은 밀폐된 공간에서 소량의 수분을 제거할 때 유용하다. 우리 이런 거는 살짝 바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우에 좋은지, 유용한지 경우도 설명했죠. 흡습제에는 수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가공성 물질인 실리카겔, 알루미나겔, 몰레큘러시브, 염화, 칼슘 등등이 있습니다. 자, 가공성 물질이 뭐냐? 여기는 수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정도로만 소개했지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가공성 물질은 그 안에 공간이 많은 물질이죠. 구멍 뽕뽕 나가고. 자, 냉각식 제습기는 이제 여기가 나왔네. 얘가 보니까 문단도 긴 거 보니까 얘가 더 자세하고 중요하겠지. 아까 선생님이 기술 지문은 과정 중요하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불을 켠다, 전기가 돌아간다, 모터가 돌린다,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간다고. 자, 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물로 응축시켜 습기를 조절한다. 근데 여러분 요거 앞으로 나오긴 할 건데 우리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관여하는 게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를 상변화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조금 정말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거든. 다시 얼음이 있어. 얼음 고체를 끓이면 액체인 물이 되지. 액체를 더 끓이면 물인 수증기가 되지. 기체가 수증기, 기체. 그래서 여기는 그 변화된 얘기야. 자, 수증기는 기체요. 기체가 물인 액체가 된다. 이렇게 수증기를 봐봐. 수증기를 응축시킨다. 기체를 액체로 만든다. 그러면 습도가 줄어든다. 로 하기 위해서는 이슬점 이하로 공기의 온도를 내려야 한대요. 그럼 여기 잠깐 봐봐. 우리 물을 끓이다 보면 물의 온도를 높이면 물이 증발하지. 그 기점의 온도를 뭐라고 하지? 끓는 점이지. 여기를 끓는 점이라고. 근데 반대로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그 지점을 무슨 점? 그게 이슬점이야. 사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온도야. 자, 그러면 물이 얼음이 고체가 되는 그 부분을 무슨 점? 어느 점.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되는 점은? 녹는 점. 자, 어쨌든 이슬점 이하로 공기를 내려야 돼. 때문에 냉각식 제습기는 냉각을 위해 에어컨과 같이 냉매라는 걸 사용한대요. 자, 프레어 냉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습기에는 R22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기본 정보. 그래서 냉각식 제습기는 일단 기체를 액체로 바꾸기 위해 온도를 내린다라는 기본 원리. 자, 먼저 순서를 보게. 그러면 습한 공기를 팬으로 빨아들인 뒤. 자, 1단계. 자, 밖에 공기가 있어. 여기가 제습기라고 해보자. 여기는 공기가 습해. 팬으로 빨아들인다. 1단계. 자, 냉매를 이용한 냉각장치로 통과. 여기 안에 냉각장치로 통과. 2단계 냉각장치. 자, 냉각장치를 통과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이슬점에 도달해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3단계. 자, 뭐가 통과한다고? 공기가 통과하는데
여기는 습했지만 온도를 여기 냉각장치에서 온도를 줄이면 습한 공기가 뭐가 된다? 물이 빠져나간다. 수증기가 액체가 된다. 그래서 냉각관에 맺혀 물통에 떨어져 물이 모인다. 예를 들면 찬물을 담은 컵의 표면에 자 우리 찬물을 담았어. 여기 안에가 찬물이야. 여기 바깥에 뭐 공기는 어때? 얘보다는 안 차갑지. 자, 찬물을 담은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왜냐면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수증기가 여기 차가운 거에 닿으니까 여기가 액체가 된대요. 자, 한편 네 번째, 습기가 제거된 건조한 공기는 어디를 거쳐? 응축기를 거쳐 다시 데워진 후 실내로 나간다. 지금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지? 좋아요. 자,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기 쉬워 제습이 잘 돼요. 됐니? 여기 순서 1단계, 2단계 정리할 수 있겠니? 자, 다음 볼게. 이러한 유형의 제습 이외에 세 번째, 전자식 제습이 있대요. 자, 전자식으로 제습을 하는 기기들도 찾아볼 수 있다. 전자식 제습은 펠티어 효과라는 걸 이용한대. 열전 냉각 방식으로 작동한다. 펠티어 효과란 다른 두 금속의 양 단면을 서로 연결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그 양 단면에서 발열과 냉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펠티어 효과라고 한대요. 그냥 그러고 끝이야. 이거 갖고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거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 전자제습기는 이 효과를 적용한 열전 반도체 소자라는 걸 사용한다. 아, 그렇구나. 냉각되는 금속판 쪽에서 아까 냉각과 발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냉각되는 쪽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되어 밖으로 배출되는 거다. 자, 이러한 전자식 제습기는 소음이 없고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 정밀기기 보관하는 제습함에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 쓰는지가 나왔지. 건조식은 밀폐된 공간에서, 냉각식은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전자식은 정밀기기 제습함에. 반도체를 쓰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나가겠지? 이런 큰 공간을 쓰기에는 힘들다 이거야. 됐요?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85번에서 187번까지 풀 건데 186번은 아까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정리를 해줬지. 그래서 이런 식의 화살표 문제가 잘 나와요. 문제 풀어봅시다. 185번부터.
닿니? 좀 추워. 어? 좀 추워. 좀 추워. 네. 다 풀으셨어? 아, 밖에 습한데. 엄마 마라탕 먹을게. 죽어버렸어. 에? 나 원래 손바닥 손바닥. 기가 걸어가도 되겠는데? 아, 그래요? 기가 이제 안 내리는데? 아, 야. 나 일만 먹어가지고. 자, 공부합시다. 그래서, 짠. 자, 미끄레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세요? 5번이에요. 발열과 냉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전자식이에요. 냉각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면 습한 공기가 팬에 유입된 이 장치에는 지금 팬이 있는 거고 습한 공기가 쭉 통과하는 거. 장치 안에. 자, 냉각 장치를 통과하면은 이 온도가 내려간 애가 공기가 뭐가 되는 거야? 수증기가 액체가 되고 그러면 얘가 응축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다시 데워져서 밖으로 나간다 라는 내용이겠다. 그러므로 답이 몇 번이 되겠니? 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건 아까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랬지? 그치? 본문에서. 근데 냉각 장치를 통과했는데 여기가 차가우면 포화 수증기량이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많아지다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 이런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일 것 같은 데를 풀지 말고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마다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양이거든. 여기 잠깐 봐봐요. 봐봐.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라는 건 그 공기 중에 그 기체로 되어 있는 수증기를 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에서 넘치는 수증기량이 뭐가 되는 거야? 온도가 내려간다면? 그게 액체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187번 보자. 187번. A에서 C에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한 사례를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우리 어떤 걸로 예를 들었어? 찬물이 담긴 컵의 예를 들었지. 그럼 여기서 그럼 잠깐 봐봐. 여기 선택지를 보면은 온도라는 변수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그 상태 변화에 대한 변수 두 가지가 섞여 있어. 한 가지씩만 보자. 자,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액체가 뭐가 된다? 기체가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수증기가 물로 맺히는 거니까 기체가 액체로 되는 상태를 찾으시면 돼. 1, 3, 4번님이. 물로 맺히는 거니까. 그럼 2번 볼게. 자,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얘기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 내 안경이 지금 차가운 상태지. 차가운 안경이 뜨거운 데로 들어갔어. 그러면 김이 서린다라는 건 지금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액체로 보인다는 거지. 미세한 액체로. 그러니까 얘가 기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이지. 4번은 자, 알코올이 증발하는 거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고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발음했으면 시원해진다. 얘도 액체가 기차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만 통일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요. 자, 지금 몇시냐? 12분 남았네? 질문 하나만 더 볼까? 볼 거야. 자, 86쪽 볼게요. 86쪽. 경계 작동 원리인데 여기는 경기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물리 얘기야. 압력.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건데 여기에서는요 이 사이펀이라는 구조에 대한 걸 설명할 건데 자, 여기 잠깐 출발해보자. 관 속에 대기하던 대기압, 여기 안에 있는 대기압,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 수면에 대기압이 있어. 항상 누르는 힘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선 대기압과 물의 압력이 있어. 이 압력 차이로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고여있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과 공기의 압력을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자. 해서 169번, 170번 문제 두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근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고 했잖아. 그지? 그럼 요 부분을 갖고 설명을 해야 돼. 자, 물이 3분의 2 정도 담겨있는 컵이 있다고 해보자. 컵 안에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U자 모양의 구분관을 이용한다고 해보자. 구분관이 있어. 자, 뒤집어 관의 한쪽은 컵 안의 물에 다른 쪽은 컵 밖에 위치하게 한다. 관의 안쪽에 물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공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야? 이 관에 요만큼만 물이 담겨있고 이쪽은 공기지. 그래요. 관. 자, 그러면 컵의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과 여기 수면에 대기압이 있어. 대기압과 관 속의 대기압이 평형을 이루어. 여기도 대기압이 있겠지. 똑같아.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누르는 힘, 얘가 누르는 힘 같으니까 움직임 변화가 없어. 하지만 관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빨아냈다 생각해봐. 여기 요 안에 색칠되어 있는 이만큼의 공기를 밖에서 빨아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진공이 되겠지, 공기 관 안이. 그러면 물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뭔 말이야? 여기 있는 안에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야. 진공이니까. 자, 관을 따라 컵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왜냐면 관 속이 물로 채워지면 내가 여기 공기가 지금 진공이 되죠? 진공이 되고 여기에 있는 물이 차면 여기 안에 있다 아까 대기압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지. 자, 하지만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은 그대로지. 결과적으로 얘는 누르지만 여긴 누르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밀려서 얘가 빠져나간다는 거야. 여기에 누르는 힘 때문에. 이런 원리를 사이펀의 원리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관을 사이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구분관을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럼 여기랑 똑같이 대기압, 관 안의 진공 상태, 물의 압력을 기준으로 여기를 이제 적용해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변기내부의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이 있는 것도 이 원리래요. 물이 여기 A까지 있어. 그러면 사이펀 안에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수면에도 대기압, 이 관 안에서도 대기압이 같다는 얘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레버를 내리면 물탱크의 마개가 열려 변기 안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확 늘어나. 그러면 여기 물이 확 늘어나면 이 물의 압력으로 여기가 채워지는 거. 여기 물을
때문에? 대기압 때문이 아니라 물이 많이 밀려 들어가서. 자, 그러면 사이폰에 작용하던 대기압이 사라지게 되지. 아까 여기서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가 진공이 되게 한 거고, 이번에는 물이 밀려들어서 물로 채워지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변기의 물은 용병과 함께 하수구로 빠져들어가도 된다. 왜요? 여기 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 물로 공기가 대기압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가야지. 자, 물탱크에서 많은 양의 물이 계속 공급된다면 이렇게 변기에 잔잔하게 차있는 물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이폰의 원리에 모두 빠져가 버린 후에는 사이폰을 넘지 못할 정도로만 물이 다시 고일 수 있도록. 자, 여기 아까 관이 있고 여기 이제 변기가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변기의 물이 다시 요만큼만 고일 수 있도록 물을 조금씩 채운다는 거지. 자, 물이 모두 빠져가 버린 후에 변기의 물이 서서히 공급이 되면 물의 압력이 사이폰을 여기 아래를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의 압력이 부족한 거야. 그럼 변기에는 A만큼만 물이 찰게 된다. 그래서 얘로 하수구의 냄새를 막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얘를 이제 개연배 그림에 또 적용할 건데, 아까 처음에 했잖아. 그래서 지문을 처음에 원리 같은 걸 그림 그려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한 번 더 하면 돼. 여기는 어디가 사이폰이야? 여기 안에 이만큼이 사이폰이겠지? 여기 술잔에 물을 따른데, 술잔에 술을 따른데, 그럼 술잔에 술을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차겠지? 더 채우면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차겠지? 물을 더 채우면 이렇게까지 차겠지? 좋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떤 상태야? 여기에 있는 대기압과 이 안에 요만큼의 대기압이 같은 상태겠지. 자, 잔에 일정한 높이까지 술을 따를 경우는 술이 잔에 담겨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술이 아래로 모두 세워버리게 된다. 여기다가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경계선이 넘어가면 뭐의 압력으로? 아까 변기에도 뭐의 압력으로 사이폰이 차버렸지? 물이야 대기압이야? 내가 찾아봐. 빨리 읽어. 본문에 사이폰이 뭐 때문에 가득 찼지? 아까 변기에서 물 내버 변기 탱크에서 물이 쫙 들어가면 기압 뭐야? 물. 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면 물의 압력으로 여기가 차는 거야. 물의 압력, 대기압은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그림에서도 똑같아. 물을 계속 채우면 물의 압력으로 얘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물이 여기까지 있을 때는 이 안에 대기압이 존재하지? 여기도 대기압이 존재하지? 근데 물의 압력으로 얘가 채워버리면은 이 안에 대기압이 제로지. 그러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바깥의 대기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 A에서 C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사이폰이라고 볼 수 있겠다. 뒤집어서 유신이 U자니까. 자, 2번. 잔을 가득 채웠을 때 술이 C로 빠져나가는 것은 사이폰의 원리랑 상관이 있지? 얘도 사이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3번. B보다 수면이 높아지면 술은 A에서 C로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 흘러나간다. 그럼 방금 설명했죠? 여기를 넘어가면 B보다. 자, 4번. 술을 가득 채우면 A에서 C로 이어지는 부분 안쪽의 대기압이 높아지게 된다. 자, 술을 가득 채우면 여기 안에가 술로 가득 차지. 그럼 뭐가 된다고? 이 안에 대기압은 없어진다고. 그래서 4번에 대기압이 높아지게 된다가 틀렸지. 사라지게 된다가 맞는 말. 4번. 자, 이해되지 이제? 좋아요. 5번. 기억의 이유에 대해서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아까 앞에
적은 양의 물이 서서히 변기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건 있잖아. 보통 이 문장의 앞뒤에 답이 있어. 자, 적은 양의 물이 서서히 흘러가게 되어 있다. 왜? 물이 서서히 공급되면 물의 압력이 사이펀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랑 연관이 있는 거는 몇 번일까? 둘 다 다시 들어봐. 몇 번일까? 서서히 공급해야 사이펀을 넘지 않기 때문이야. 왜냐면 아까 물의 압력 때문에 거기 안에가 확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사이펀 안을 물로 채운다고 그랬지. 자, 1번 볼게. 서서히 공급돼야만 완전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니 물이 많으면 물의 압력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서히 공급돼야만 하냐. 서서히 공급되지 않으면 역류한다는 건 아예 우리가 언급한 적이 없어. 전체적으로 서서히 공급돼야만 사이펀 안이 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펀 안이 물로 가득 채워지려면 물이 빠르게 공급이 돼야 돼요. 4번 공급되는 물의 압력이 약해지지 않으면 관을통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왜? 그 안에는 대기압이 0인 상태이니까. 4번 물이 서서히 공급되어야만 수면에 작용하고 있던 대기압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 원래 있는 대기압은 유지된다. 알겠지? 우리도 과학기술 조금 어려웠지? 이게 지문이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다음 시간에는 이 금요일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금요일에는 그 융합 지문을 볼 거야.